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8월 25일 월요일이고요. 8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처소는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아무리 더웠어도 처소를 기점으로 좀 시원해지고 이런다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9월이 되면 환절기니까 환절기 대비는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특히 이런 시기에는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낮에는 덥다가도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뇌졸중의 위험이 커지고요. 뿐만 아니라 날이 굉장히 건조해지면서 피부염이나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겨울을 버텨야 하는, 체력을 길러야 하는 시기인 만큼 이 시기 건강관리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8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된 월요일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증시 반등 신호탄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예상보다 훨씬 비둘기파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증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둘기파적이다라는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냈다라는 것인데요. 파월 의장이 예상 밖으로 이 비둘기파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여기에 크게 반응을 한 겁니다. 파월의 어떤 발언이었냐? 고용 둔화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사실상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연설 직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반등했고요.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75%에서 91%까지 높여 반응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증시의 호재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흐름은 국내 증시에도 단기적으로 반등 기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3,100선 중반까지 밀린 상황에서 파월의 발언이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단기 반등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너무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호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호재 소진 후에 다시 국내 변수에 민감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오늘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인데 네. 여기서 좋은 소식이 들리면 증시에도 활짝 웃는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 역시 관세 협상입니다. 특히 현재로서는 품목별 관세가 얼마나 책정이 될지 또 최애국 대우를 받게 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회담을 통해서 만약 최애국 대우를 결정짓게 된다면 반도체나 자동차, 제약바이오 등 주요 업종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이번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바로 한미 간 조선업 협력을 골자로 한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입니다. 협력 대상과 추진 방식 등에 관해 구체적인 사항을 협상하게 될 텐데 무엇보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마스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 시장 진출이 가시화된다면 이는 조선 섹터 전반에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원전 협력이라든지 또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등도 구체화된다면 조선과 원전, 에너지 관련주 전반에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다만 해외 호재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같은 국내 변수가 아직 좀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증시가 조심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정부가 당초 종목당 50억 원 이상을 대주주 기준으로 삼았던 걸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겠다는 세제 개편을 내놓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죠.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투자 심리에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정부 발표에서 양도세 기준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증시 흐름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가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에 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사라진 아기 분유입니다. 아기 분유가 대체 어디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이 마트의 매대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들이 분유를 사러 갔다가 허탕을 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이 광주와 대구 같은 이 지역 대형마트에서 이미 분유와 기저귀 코너가
아예 빠진 곳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저출생입니다. 지난해 광주의 경우 출생아 수는 6천 명으로 10년 전 절반 이하로 줄었고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 OECD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트 입장에서는 아기 원령별 제품을 다양하게 갖춰야 되지만 판매량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아예 분유 코너를 두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분유 코너가 빠진 자리에는 뭐가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네, 바로 반려동물 용품. 네. 이제는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또 딩패종이라는 최근에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죠. 반려동물이 자녀를 완전히 대체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이와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는 가정이 늘어난 건 분명한 흐름인데요. 이 때문에 마트들이 분유 대신 반려동물 사료, 반려동물 장난감 코너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온라인 쇼핑몰 집계에서 펫푸드 판매 비중은 69%, 아기 분유 이유식은 31%로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출생이 단순히 인구 감소에 그치지 않고 가족 구조나 소비 패턴 또 유통 지형까지 바꿔놓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그 산책하는 유모차 보면 사실 아이보다 네. 강아지가 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제는 분유 대신 반려동물 사료가 더 잘 팔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분유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뭔가 이런 위급한 상황일 때는 이럴 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실제로 분유를 사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대형마트로 원정을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은 유통구조의 변화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이후 분유나 기저귀의 온라인 구매가 늘면서 현재 온라인 판매 비중이 8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방은 배송이 조금만 지연돼도 분유를 제때 받지 못해서 아이를 굶기지 않으려면 원정까지 나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저출생이 단순히 인구 감소에 그치지 않고 육아 환경, 또 유통 구조, 의료 인프라까지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비수도권 23곳에는 산부인과가 전혀 없었고 이들 지역은 최근 5년 새 출생률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원을 넘어서 육아 과정에서 겪는 실제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애니메이션 영화 보스 베이비가 생각이 나네요. 예? 알죠. 야, 이거 점점 이렇게 되는군요. 예.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600만 원 고액 알바의 정체입니다. 야, 아니 어떤 아르바이트가 6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단순히 이 고액 알바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 정체는 난자 매매를 유인하는 불법 전단이었습니다. 40대 여성 2명이 부산 지역 대학 여자 화장실에 QR코드가 적힌 전단을 붙이고요. 연락을 해온 여대생들에게 난자를 기증해달라, 사례금은 500에서 600만 원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한 건데요. 조사 결과 전단을 부착한 지 일주일 만에 A씨에게는 6명, 또 B씨에게는 7명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B씨는 채팅방에서 난자를 저한테 기부하는 일이다,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해드리겠다며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돈을 주고 난자를 사겠다 이런 건데 이거 처벌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게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요. 관련 법상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조건으로 난자, 정자, 배아 제공을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생명 윤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이번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난자를 사는 측도 그렇지만 이게 네. 쉽게 돈을 벌겠다고 난자를 제공하는 측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분명히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거 생명윤리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은 긴급할 때 맡기고 싶어요입니다. 긴급한 상황일 때 맡겨야 한다. 어떤 이야기죠? 바로 아동 돌봄 서비스를 말하는 건데요. 지난 7월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는 초등 야간 심야 연장 돌봄 정책 수립과 관련해서 현재 수요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대체로 성인 보호자 없이 홀로 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끼리만 지내는 돌봄 공백은 오후 4시부터 7시에 30.1%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오후 8시부터 10시가 5.9%, 오후 10시부터 자정이 1.5%,
자정부터 오전 7시가 0.8%로 시간이 늦어질수록 비율은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급 상황에 대비한 야간 공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64.4%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수요상으로 보면은 야간 공백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왜 이렇게 수요는 많은 거예요? 야간 시간대에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야간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부분 뭐 친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거나 또 마땅한 별도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이들의 선의에 기대기도 하고요. 이마저 어려울 경우에는 뭐 아이들을 홀로 집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부모들은 오후 8시 이후까지 상시로 초등 아이들을 맡기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야간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오후 8시 이후 언제든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 서비스 체계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요. 부모들은 긴급 공백이 발생할 때는 자정전 귀가 또는 재가 방문 서비스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늦게까지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고 야간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야간 공백 시에 아이 돌봄 이것도 또 필요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알아볼까요? 문난영 기상캐스터, 오늘 날씨 키워드는요? 네, 오늘 나오실 때에는 튼튼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비가, 특히 수도권에는 많은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전국을 뒤덮은 폭염특보는 비가 내리면서 차차 완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비는 오전부터 수도권과 충남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강원과 충북, 호남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오늘은 서쪽 중심으로 내리다가 내일은 영남까지 확대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요. 인천과 경기 북부에 100mm 이상, 강원과 충청에 80mm 이상, 수도권에는 최대 80mm 정도로 중부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특히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집중되겠는데요. 수도권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에, 그 밖의 지역들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기 전까지 한낮은 무덥겠습니다. 서울이 한낮에 32도, 강릉과 청주,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영남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납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해안에는 강풍이 불어오는데요. 밤부터는 그 밖의 해안과 산간에도 강풍이 예상돼 비바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자동차 전문 기자 장진택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떤 자동차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까? 요즘 그 기후 위기란 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환경에 신경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친환경차를 선택하는 흐름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친환경차 하면은 전기차부터 떠올리실 텐데요. 네. 최근에는 전기차 못지않게 수소차의 매력도 전 세계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에서 환경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수소차 역시 빠르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한 이야기는 뭐 저희가 많이 나누기도 했고 또 주변에 전기차 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쵸. 근데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수소차만의 특별한 장점 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수소차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짧은 충전 시간 그리고 긴 주행 거리입니다. 이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좀 길고 맞아요. 주행 거리가 좀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 수소차는 그런 약점은 없습니다. 수소차는 주유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분 정도 충전을 하면은 600km, 700km 정도를 달릴 수 있는데 와. 이렇기 때문에 이제 장거리 운전이 많은 분들에게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둘째는 진정한 친환경성이다. 수소차는 달리는 동안 배출되는 게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게 아니고요. 맑은 물만 물. 배출합니다. 그래서 달리는 공기청정기라는 별명도 있는데 실제로 그 수소 연료 전지가 외부 공기를 빨아들여서 정화한 뒤에 또 물로 내모되기 때문에 도심에서 이 수소차를 운행을 하면은
주변 공기 질 개선에도 이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공기청정기다 뭐 이런 얘기 네. 많이 있죠. 그리고 셋째는 조용함과 승차감인데 수소차는 전기 모터를 돌려서 움직이는 전기차예요. 진동이 거의 없고 또 소음도 적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 시 피로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를 타는 이 많은 분들이 이런 승차감이라든지 뭐 정숙함 이런 것들이 많이 만족을 하고 있죠. 이런 장점들 때문에 이 수소차가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의전 차량으로 또 선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부산에서 열린 에이펙 에너지 장관 회의에 공식 의전 차량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자, 국제 무대에서 주요 인사들이 타는 그런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 짧은 충전, 긴 주행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성이 인정된 거죠. 세계 각국 장관들에게 직접 경험하게 하면서 수소차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보여준 계기가 된 셈입니다. 국제회의에서 의전 차량으로 쓰일 정도면 대중들의 관심도 상당히 커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국내에서도 수소차를 알리는 아주 특별한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네. 이 수소차를 대중적으로 알린 대표적인 사람이 국민 MC 유재석 씨인데요. 국내 자동차 기업 H사가 진행한 캠페인에서 유재석 씨가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진짜 탑니다라는 영상으로 화답을 하면서 실제 수소차 오너임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 홍보가 아니라 물만 배출하는 친환경성, 5분 충전하고 700km 이상 달리는 성능에 직접 공감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소차의 매력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인도 공감을 했지만 사실은 더 이 차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사람들은 오래 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좋은 차라도 실제 오랫동안 타본 사람들이 다시 같은 모델을 선택하는 건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근데 수소차의 매력에 푹 빠져서 1세대를 타다가 2세대 모델까지 연이어서 선택한 오너들이 있습니다. 자, 영업 현장에서 하루 200km를 달리는 영업사원이나 수소충전소 안전을 책임졌던 그런 전문가, 그리고 반려견과 차박을 즐기는 수학 강사까지도 모두 수소차가 생활을 바꿨다 이렇게 말할 만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렇게 물론 장점이 많다는 건 알고 있지만 여전히 수소차 하면 좀 불편하다 이런 인식도 있거든요. 네, 이 수소차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이제 수소 충전 인프라 이게 좀 부족하다는 거죠. 네. 과거에는 사실 진짜로 이 수소 충전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2023년에는 70여 곳 수소 충전소가 있었는데 지금 2025년 현재는 200곳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예, 앞으로도 전국 주요 거점에 꾸준히 이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또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인데 이 수소 막 이러면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인데 실제로는 전기차는 물론 내연기관차보다 더 안전하다는 사실이 그 일본 T사에서 실시한 화재 실험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가 나면은 수소차에 장착된 카본, 이 탄소 섬유 소재의 수소 저장 탱크가 터지지 않고 찢어져서 수소를 서서히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중으로 배출된 수소는 매우 가벼워서 순식간에 쭉 위로 올라가 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수소차 자체에 이제 불이 붙기가 매우 어려운 데다가 2차 화재 위험성도 거의 없다라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부 차원에서도 수소 모빌리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구매 보조금이 있죠. 그리고 충전 인프라도 계속 확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료전지 핵심 기술 개발 R&D 이 투자까지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소차를 전기차와 함께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양대 축으로 보고 있어서 이 충전소 설치나 운영비 지원 같은 실질적 대체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수소차를 일상에서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좀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기 자동차가 현재 환경을 위한 차라면 수소 자동차는 또 미래 환경을 위한 차. 그렇죠. 편의성이 가미된 차 이렇게 네.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사건을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월요일 차희연 심리학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차희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왜 이런 노래가 있죠?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오늘 첫 번째 사연이 바로 이런 사연이거든요. 내 건물인데 땅 주인은 따로 있는데 어쩌죠? 어떻게 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그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모은 돈으로 드디어 종로의 오래된 상가 건물 안에 작은 호실 하나를 분양받았습니다.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돈만 벌면 되겠다 생각했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계세요? 네, 누구세요? 마침 계셨네. 여기 건물 땅 주인이에요. 땅 예. 주인이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요거 보세요. 이게 뭔데요? 별건 아니고 그동안 건물 쓰면서 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토지 사용료 계산. 에? 토지 사용료요? 네네네. 아이 여기 건물주 따로 땅 주인 따로 이거 모르고 들어오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더 길게 말하면 입 아프니까 다음 주까지 토지 사용료 내세요. 아니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요? 제가 산 호실에 건물 소유권만 있고 그 밑에 땅 지분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땅 주인들은 건물주를 상대로 해서 수십 년 동안 땅을 공짜로 썼으니 사용료를 내라는 거였죠. 그동안 내 땅에서 건물 짓고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토지 사용료 정도는 내야 되는 거 인지상정 아니에요? 막말로 이 건물 대지 지분도 없어서 허공리에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동안 누린 그 이익 그거 다 부당이득이니까 잔말 말고 사용료 내요. 근데 이게 듣고 있으니까 이 말씀 참 섭섭하게 하시네. 네? 이 부당이득이라뇨. 건물 등기까지 이거 다 이렇게 한마당에 이 막말로 이 건물이 있으니까 이 땅이 이 땅값도 오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정당하게 관리하면서 써왔는데 이제 와서 땅 사용료를 또 따로 이게 내라는 게 이게 좀 말이 됩니까? 이거 못 내요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안 된다고? 안 돼요. 법을 알아요 혹시? 알죠. 법대로 해요 그러면. 아이고 법대로 하자고요. 저는 그저 작은 상가 호실 하나만 샀을 뿐인데 졸지에 소송에 휘말리게 된 상황입니다. 땅 주인과 건물주 사이에서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이게 상가 건물을 상가를 산 거죠? 네, 호실을. 근데 그렇죠. 거기에 땅 주인이 따로 있고 건물 주인이 따로 있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문제가 된 건물은 1960년대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진 서울 종로의 한 주상복합 상가인데요. 네. 당시 환지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토지 소유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건물은 완공돼서 각 호실마다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정작 건물이 서 있는 땅, 대지 지분은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땅 주인들이 상속을 통해서 지분이 쪼개지고 건물주들도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요. 네. 땅 주인 중에 일부가 일부가 건물 호실을 갖거나 반대로 건물주가 땅 지분을 조금씩 가진 경우도 생겼습니다. 결국 땅 주인들은 대지 지분도 없이 우리 땅 위에 건물로 이익을 누려왔다며 건물주들을 상대로 수십 년치 토지 사용료를 그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겁니다. 야, 이거 지금 보니까 벌써 머리 아파요. 골치 상황이 아프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게 소유자들도 여러 명으로 나눠 있고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소유권을 정확히 정리를 안 한 채로 시간이 지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재개발이 되게 오래된 어떤 건물을 뭐 재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건물을 허물고 이제 다시 만들거나 이러면서 이 소유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서 이게 등기에 제대로 표시가 안 되는 경우에 이런 분쟁이 발생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이런 사건이 이제 저한테도 있었어요. 저한테도 이제 의뢰가 온 사건 중에서 네. 진짜 오랫동안 나는 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 그리고 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세를 주고 싶어서 세를 줬어요. 그래서 수십 년간 거기에 이제 세를 줬는데 네. 그것이 이제 재개발이 된 거예요. 재개발이 됐는데 그 세입자분이 네. 이거 내 거다 원래. 에? 내 거다. 그러니까는 세입자가요? 재개발이 되고 나서
나오는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은 나한테 있다라고 해서 분쟁이 붙었는데 골치 아프네. 이게 분쟁이 왜 생기냐면 예전에 이 등기 제도가 명확하게 있기 전에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게 정리가 제대로 안 됐었던 거예요. 아하. 이 사건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그 아주 오래된 그 건물에 이제 막 집합 건물이 세워서 이제 들어가고 이제 어떻게 그 소유권이 정리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네. A 그룹이 뭐냐면은 토지만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토지만 갖고 있는. 그리고 양주인. 이 B 그룹이 토지도 갖고 있고 점포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C 그룹은 점포만, 이 상가만 이렇게 등기상 갖고 있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A 그룹이랑 B 그룹이 C 그룹의 사람들한테 아니 당신은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지 않냐? 토지 소유권도 없잖아. 뭐 지상권도 없잖아. 전세권도 없잖아. 그러면 우리한테 뭘 줘야 돼? 토지 사용료를 내야지. 라고 해서 이제 분쟁이 생긴 그런 사례입니다. 네. 야. 이런 식으로 이 땅 주인 따로, 건물 이 주인 건물 따로. 주인 따로 이렇게 따로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흔합니다. 그래요? 네, 관련된 분쟁이 정말 많은 유형이에요. 특히 이제 60년대, 70년대를 보자면요. 빨리 개발해야 돼. 재건축해야 돼. 이런 붐이 일었었는데 좀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건물 등기 따로, 이제 토지 등기 따로 이루어지면서 맞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다 요즘 더 문제가 심해지는 게요. 이제 한번 손이 바뀐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주인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상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원래 주인이 한 명이었어도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면 그쵸. 지분 비율별로 대여섯 명의 소유자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점점 권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런 분쟁이 굉장히 흔한 유형인데 요즘 뉴스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했던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압구정 재건축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압구정 뭐 재건축한다고 지금 막 들썩들썩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토지 중에 일부가 여전히 이 아파트의 예전에 건설사와 서울시 명의로 그 땅이 남아 있었다는 부분이 새롭게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땅과 관련해서 다시 조합원장에게 조합원에 돌려달라는 소송도 지금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이 다시 등기부를 다시 잘 열어보니까 지분 비율별로 갖고 있는 것일 텐데 모두의 지분을 합치면 원래는 다 합치면 100이 돼야 되는데 네. 100이 넘는 경우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이전에 완벽하지 않은 시점에 제대로 정리가 않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네. 대규모 소송이 예정될 상황입니다. 아니. 더 오래 걸리겠네. 그러니까 부동산 계약할 때 이런 부분 꼼꼼히 따지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이분 꼼꼼히 따지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하. 아 근데 사실 꼼꼼히 따지셔야 되죠. 네. 이거 사연 보면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모은 돈으로 드디어 오래된 상가 건물 안에 맞아요. 호실 분양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등기부 떼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는 이게 반드시 어떤 건물이 있으면은 땅이랑 같은 소유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이 사연을 통해서. 저도 그런 걸 하나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미등기 건물이라고 해서 이거 무허가 건물이라고도 하는데 네. 예를 들면은 그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데 위에다가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그 건물만 따로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땅은 누구 거예요? 국유지나 시유지면은 땅에 대한 어떤 제가 사용료를 납부를 하죠. 납부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확인을 안 해보고 이거를 구매를 했다, 매수를 했다.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왜 나한테 갑자기 막 사용료가 지료를 있냐. 청구를 하느냐. 이거는 사실 매수를 하시기 전에 네. 꼼꼼히 확인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막 경매 같은 것도 네. 경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아 이거는 땅에 대한 권리는 없다, 땅에 대한 지분은 없다. 그냥 건물에 대한 것만 있다. 이런 게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매물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 꼼꼼히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셔야지. 건물에 대한 권리만 덜컥 매수를 하시고 나중에 나한테 왜 지료 청구, 왜 나는 이 건물의 땅 주인이 아닌 거지? 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매수하시기 전에 사실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건은 판결이 난 사건이에요? 판결이 어떻게 난 겁니까? 판결이 났어요. 굉장히 법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게 했던 그런 사안이었는데요. 먼저 1심과 2심은 좀 단순하게 바라봤습니다. 건물이 있고 내가 가진 호실이 있으면 그 호실의 비율만큼 땅 사용료 내세요. 이런 판단이 나왔어요. 그럼 대법원에서는 사안을 조금 쪼개서 달리 봤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땅만 가지고 있는 원고 대 건물만 가지고 있는 이 피고 사이의 소송을 보자면요. 당연히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봤어요. 다만 단순히 면적별로 할 게 아니라 이 건물별로 필요한 대지 지분이 있는데 그 호실의 대지 지분별로 얼만큼의 사용료를 내는지 개별적으로 보자.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이거 저 굉장히 흥미롭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땅도 갖고 있고 건물도 갖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땅 지분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땅 지분을 조금 더 가지고 건물도 갖고 있던 이 원고들이 땅 지분을 조금 덜 갖고 있는 원고들에게 우린 둘 다 땅 지분을 갖고 있긴 하지만 너는 나보다 더 사용료를 내야 돼라고 청구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집합 건물이라는 그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내가 집합 건물에서는 즉 건물의 일부만 갖고 있어도 엘리베이터도 같이 쓰고요. 공용 공간은 같이 쓰게 되잖아요. 이런 것은 집합 건물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땅 지분 조금 더 갖고 있다고 해서 덜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용료 지불하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초과 사용분, 그러니까 땅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예 땅 지분도 없는 그 호실의 소유자에게 낸 소송에 대해서는 너가 갖고 있는 부분보다 초과되는 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사안별로 다리를 판단을 했는데 이 판단의 의미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집합 건물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와 있는 이 집합 건물의 특성을 고려해서 개별 사안별로 달리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고 애초에 이 토지에 대해서 무상 사용을 허락받은 그런 또 호실 소유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달리 보겠다라는 부분을 좀 재판부가 명확히 했다고 보여집니다. 얘기만 들어도 복잡해요. 네, 어려워. 땅 지분 따로 뭐 건물 지분 건물 따로 뭐. 근데 재건축 재개발할 때 보니까 대지 지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거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될 일이네요. 자, 다음 사연은 어떤 게 있습니까? 최근에 전국 각지의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엄청난데요. 맞아. 단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우리가 걱정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바로 소중한 우리 내 차 침수되면 어쩌나. 그 고민이 드실 텐데요. 두 번째 사연은 바로 이겁니다. 연락만 줬어도 침수된 내 차 책임은 누구? 어떻게 된 사연인지 꽁투로 먼저 만나보시죠. 요즘 장마 정말 무섭다고 하죠. 짧은 시간 쏟아지는 물폭탄에 대비해도 피해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됐는데요. 하지만 제가 사는 곳은 아파트 고층이라 비 피해는 없겠다 싶어 안심하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을 겪게 됐습니다. 땡덩땡덩. 네, 누구세요? 어머, 1405호 사는 아주머니 아니세요? 근데 저희 집에는 무슨 일로? 아이고 마침 집에 있었네. 예인 씨 지금 큰일 났다.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막 침수돼갖고 그 있는 차들 막 물에 다 잠기고 한바탕 난리가 아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러면 제 차는요? 왜? 제 차 집 지하에 있는데? 주차장에 차 세워놨어. 어머, 네네. 큰일 났다. 어떡하면 빨리 내려가봐 빨리. 옆집 아주머니 말을 듣고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걱정된 저는 서둘러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소장님, 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으면 차를 빨리 빼달라 안내 방송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 빗물 막아주는 차수문 그건 왜 작동 안 한 거예요? 아유, 정말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미처 손쓸 틈 새도 없이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적어도 모래주머니 정도 놓고 폭우에 대한 대비를 하셨어야죠. 아니 제가 그래서 지금 죄송하다고 사과드리지 않습니까? 비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쏟아질지 저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천재지변이 달리 천재지변입니까? 이런 게 천재지변이죠. 저한테 지금 화내시는 거예요? 저 이대로는 진짜 그대로 못 넘어가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소장님. 아무리 천재지변이라지만 사고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은 차수문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았고 차량 통제나 안내방송, 모래주머니 설치 등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요. 이럴 경우 관리사무소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유, 집중호우의 천재지변 요즘 이제 이게 흔한 일이 돼버렸어요.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이웃 간에 또 분쟁도 생기고 맞아요. 말이죠.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죠.
지난 2017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하루에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됐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약 2억 7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입주자 회의 대표는 관리사무소가 차수문을 제대로 닫지 못했고 차량 통제나 안내 방송 그리고 모래주머니와 같은 설치조차도 조치가 없었다며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소장, 보증업체를 상대로 약 4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쪽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리를 해야 할 관리사무소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관리사무소의 입장은 천재지변이다. 이거 내가 막거나 대비할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패널들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관리사무소에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O, 아니다. 이거 천재지변이었다 하면 X.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관리사무소 OXO. OXO네. 예. 또 이렇군요. 그거예요. 이거 관리소의 이게 문제야. 관리 갑자기 비 책임이야. 왔대잖아요. 난 여보세요. 아니 이정은 아나운서 연기가 더 기상청에서 올 여름은 뭐 게릴라성 폭우, 뭐 집중호우, 뭐 이런 거 계속 문단영 캐스터도 계속 그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그걸 들었다면. 비가 어느 정도 오는 거 예측을 누구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모래주머니 아니면 차수문 닫는 거 요 정도까지는 안내방송 기본적인 건 했었어야 돼요. 했는데도 갑자기 왔다 이러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그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유 갑자기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천재지변이죠 이런 얘기하는 건 이건 관리소 책임인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네. 수립 씨 의견하고 동일한 오인데요. 네. 사실 폭우가 예보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여유도 있었고 비가 오지 않더라도 모래주머니라든지 그래. 아니면 미리 방송을 해서 오늘 폭우가 예고가 되어 있으니 차를 미리 빼놓으시라든지 그렇지, 미리 그렇지. 준비를 하는 게 사실 관리사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대응도 하지 않은 건 관리 주체가 이 태만했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관리 책임이 커요. 그래도 제가 그래서 저도 비슷해요. 네, 근데- 비슷한데 네. 이게 법적으로 보상받기나 뭐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X 등계 이게 어렵다. 잘못 들었죠? 네, 어렵다 이거 쉽지 않다. 네. 정기자 얘기는 이제 법적으로 법적으로 보상까지는 그렇다. 이제 어렵다 어. 이런 얘기인데 자 법적인 얘기는 변호사님 두 분한테 알아봐야죠. 자 어떤 의견이십니까?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저는 나누세요. 왔다 갔다. 자 어떤 생각입니까?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뭐 이런 거 많죠. 이런 뭐 많아. 이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 네. 보통 이제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예견은 못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은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적절한 조치를 그때 상황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잖아요. 만약에 비가 막 옵니다. 비가 막 와서 나도 정말 막 당황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근데 아까 그 사연에서 보면은 안내 방송 이런 것도 없었대요. 그래, 그게 이거 사실 적절한 조치 이거 무슨 상관이죠? 비 많이 와서 지금 막 안내 방송을 하면서 네. 막 대피를 하시라 이런 거는 사실 그 이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전에도 예를 들면 아파트를 예로 들면 그 지하 주차장에 여러 가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들이 맞아요.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뭐 차수문도 있고 그리고 배수 펌프도 있고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밸브도 있고 침수 감지 센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사전 점검을 제때 하지 않아서 네. 만약에 고장이 났었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 피해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관리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근데 관리 책임을 내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 책임의 어떤 그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넘어서서 정말 더 많은 어쩔 수 없는 비가 왔다면은 또 이제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었던 조치의 상황을 넘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 면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쨌든 기존에 갖추어져야 할 어떤 안전장치는 제대로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게 일단의 제가 봤을 때는 그 관리 주체의 배상 책임을 가르는 기준일 것 같습니다. 차량 침수 피해 경우에는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도 많잖아요. 근데 이럴 때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면
실제로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어요? 사실 손해배상 규모를 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침수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고쳐 쓸 수 있는 경우라면은 이에 대해서 교체하거나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 네. 완전히 새로운 차를 사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동종의 그 해당 연식의 그 차량 구매 대금 같은 부분에 대한 피해, 그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차 한참 못 쓰잖아요. 그런데 그러네. 내가 못 쓰는 시간 동안 다른 대체 아하. 교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대체 교통비도 당연히 손해배상에 포함이 됩니다. 아유.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도 차에서 이동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차에 갖고 다니는 것들이 많아요. 아, 일단 오늘만 생각해봐도 지금 조수석에 제 노트북 들어있고요. 아하. 그리고 옷 같은 것도 몇 개 더 그렇죠. 갖고 다니게 되죠. 그리고 트렁크에 생각보다 캠핑 용품 같은 거 싣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골프백도 많습니다. 있고, 골프백. 그렇죠. 골프백도 넣어서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것도 증빙, 그러니까 사진이라던가 구매 영수증이라던가 이 차에 들어있었다,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라는 부분을 입증이 가능한 선이라면 배상 범위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자료, 그러니까 정신적인 피해 보상 같은 부분도 논제가 될 수 있는데 정말 아끼던 차다 내지는 내가 지금 새 차라서 구매한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경우에는 네. 그 위자료도 조금 더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이 자동차 보험 가입했다고 해서 이 침수 보상 이거 받는 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쉽지는 않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문제되고 막 이러는 거 저도 많이 봤거든요. 네. 예.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2022년인가요? 그 네? 엄청 그 기록적인 폭우가 그 엄청 강남 왔었죠. 지역에 있었잖아요. 네. 제가 그 앞에 살아요. 그리고 저희 오. 사무실도 바로 그 앞이에요. 오. 제가 이제 밖에서 일을 보다가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빨리 갖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에 차를 갖고 나옵니다. 네.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막 사무실 서류 다 젖고 막 난리 차를 갖고 나오는데 갑자기 제 차가 삐죽삐죽 하면서 다 꺼졌어요, 그냥. 그러니까 침수가 된 거예요. 차를 몰고 가면서 웬일이야. 침수가 되었고 삐삐삐 꺼졌어요. 그러면 저는 이 경우에 저도 보험을 들어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보험 처리 받지 못했어요. 어. 왜 그러냐면 자차 보험에 네. 이 차량 단독 사고 특약이 없었던 거예요. 아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누군가가 들이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네. 제 차에 결함이 생긴 건 네. 그냥 비가 많이 와갖고 침수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 단독 사고 특약이 아. 없었을 경우에는 이게 제가 보험 처리를 못 받는 어떡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었죠. 아하.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약관상의 침수 범위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네. 흐르거나 고인물 그리고 범람한 물, 그리고 바닷물에 빠지거나 잠긴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약관상 침수로서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아.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밖에다가 아파트 주차장 같은 데다가 차를 세상 세워놨단 말이에요. 주차장. 그래도 막 비가 많이 왔어요. 네. 비가 많이 와서 뭐 어떤 비가 새어 들어갔다 칠게요. 아하. 뭐 썰루프나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창문으로 이렇게 새어 들어가 가지고 피해가 발생했다. 이거는 사실 방금 말씀드린 침수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썰루프를 조금 잘못 열어놨는데 거기에 물이 들어갔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거. 문틈으로 들어갔다 하는 거 그거는 침수 피해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그 변호사님처럼 노트북이 젖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썰루프로 물이 새가지고 물이 그건 안 떨어져서 되네. 노트북이 젖었다 침수 피해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사연에서는 관리사무소의 그런 소홀함 때문에 침수가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입주민이 주장을 했다는 건데요. 네. 실제로 재판 결과가 궁금합니다. 일단 관리 업체가 과실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인정이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요즘 비 피해가 심각해요. 올해만 해도 비가 정말 말 그대로 장마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게릴라성 폭우, 갑자기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리고 이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것도 맞죠. 하지만 이럴 때를 대비해서 마련되어 있는 게 매뉴얼입니다. 네. 비가 오면 지하 주차장 같은 곳에 모래주머니 쌓아놓고 네. 차수문 같은 거 다 제대로 막아두고 안내 방송을 한다는 게 매뉴얼일 텐데 이전에도 이런 비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업체가 이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기록적인 폭우이기도 했고 굉장히 짧은 시간, 그러니까 대응하기에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책임을 한 15% 정도로 제한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총 피해액 대비해서 15% 정도가 인정이 되면 6천여만 원 정도는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책임이 인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공제금 같은 거라고 해서 아파트 자체로서도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수선을 하고 대비를 하고 보상을 하는 그런 기금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보험도 그 예가 될 수 있고요. 이미 4억 원 정도의 공제금을 지급받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는 관리 업체의 과실은 인정이 되지만 네. 이미 피해액을 상회하게 보상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할 부분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 소장, 개인 같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관리 업체는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맞고 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매뉴얼을 지키지 못한 부분 과실도 인정이 되지만 이 과실에 따라서 책임은 제한되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피해를 보상받았기 때문에 배상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도 모두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차도 까다롭고 조건도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공제로 처리가 됐다. 그러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보험에 들어있지 않아요. 보험에 들어있지 않거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합니다. 네. 그리고 보험사가 지급을 했다가 구상금을 청구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제 단순히 그냥 당사자끼리 끝나는 게 아니라 소송으로 가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2022년 6월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에서 네. 비슷하게 입주민 차량이 폭우에 침수가 된 거예요. 네. 됐는데 이 차주의 보험사가 있습니다. 네. 보험사가 약 5천여만 원을 그 차주한테 주고 이 차량을 인수를 해요. 네.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에다가 네. 이 배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구상금을 청구를 한 거예요. 입주자 대표회의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사연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잖아요. 안내방송 안 하고 뭐 차수문 안 닫고 뭐 이런 걸 했으니까 구상금을 줘야 된다 이런 결론은 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까 사연 때 네. 제가 이걸 들어야 될지 저걸 들어야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인정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이 사연에서는 네. 아파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럼 도대체 차이점이 뭐냐?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서산에 68년 이후로 이 정도로 비가 왔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다. 너무 완전히 기록적인 폭우예요. 전혀 예상할 수 없어서 야. 이 정도로 올 거예요. 시간당 105.4mm의 폭우가 네. 쏟아졌고 그다음에 안내 방송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네, 안내 방송에서 빨리 대피하시라, 막 차량 빼시라 이렇게 안내 방송을 관리사무소에서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재판부가 이런 거를 두루 고려해서 판단을 했을 때 이 기록적인 폭우에서 통상적인 어떤 준비를 다 갖춘 상태였다. 아까 말씀드린 그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 장치들이 정상적으로 갖춰진 상태였고 안내 방송도 했고 그 사고가 나기 전 그리고 후에 적절한 조치를 했다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거 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네, 그걸 맞아요. 상황을 다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후 변화가 계속되고 맞아. 폭우 피해는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아까 그 보험 같은 경우도 특약사항이 맞아요.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도 꼼꼼히 좀 체크를 하고 스스로도 대비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음의 가면을 벗고 진짜 내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복면 상담소. 오늘 주인공은요. 네, 오랜 시간 무언가를 꿈꾸고 바라고 또 노력을 해왔는데 막상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 뭔가 허탈함이 몰려올 때가 있죠.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이 남자분 역시 간절히 원했던 것을 이뤘지만 이 삶의 의미는 아직도 물음표라고 하는데요. 오늘 복면 상담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어떤 사연일까요? 먼저 인터뷰로 만나보시죠.
지금 나이는 제가 70년이니까 56세 되고요. 지금 용인에 혼자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두 번씩이나 이제 사업 실패를 하고 나니까 또 이제 나이가 벌써 많이 60을 바라보다 보니까 심적인 번아움이 좀 심하게 이게 인생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미 이제 보통 사람들하고는 너무 갭이 멀어져 버리니까 다시 재기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을까? 그래서 고민도 되고 그런 거. 이게 젊은 나이에는 그런 게 좀 있었죠. 빨리 좀 가정을 일으키고 싶다. 또 경영학과도 나왔고 그러니까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벤처 붐이 일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아이디어는 좋고 프로그램도 좋았는데 한 3년 반 만에 제가 이제 부도를 안고 그거를 이제 사업을 파산을 했었었죠. 근데 그 나이가 이제 39에 이제 저는 빚을 안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젊고 또 아이디어도 넘치고 또 사회적인 폭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취직도 하고 뭐 좋은 성과를 내면서 한 몇 년 만에 한 1억 이상을 갚았어요. 근데 50대 들어서의 사업 실패는 실제로는 이제 저도 처음에는 극복하기 위해서 뭐 새벽 일도 하고 야간 일도 하고 뭐 투자 쓰리자까지 해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체력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더라고요. 본인도 그렇지만 사회적 여건도 이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취직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할 수 있는 기회 장도 훨씬 줄어들고 그런 여러 가지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사회적 여건도 그러니까 사회적 기회를 저는 찾지 못하는 쪽으로 자꾸 함몰되기 쉬운 것 같아요. 저희 나이대에. 그래서 이제 한번 편하게 상담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상담 받으러 왔는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신청을 하고 그 중간에 이모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산을 좀 남겨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빚이 다 탕감이 됐어요. 그래서 어떡해. 그렇게 해서 우연찮게 탕감이 됐지만 고맙긴 한데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허무감 같은 게 좀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좀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 이게 다시 활력과 뭘 찾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무기력감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쪽으로 그러게 될 것 같아요. 참 열심히 사셨는데 네. 두 번의 사업 실패 그걸 극복해내려면 정말 3배, 4배의 노력이 필요할 텐데 네. 참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말이 끊기면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맞아요. 네. 사실 이렇게 저도 생각해 보면 젊었을 때는 뭐 두려움, 뭐 무서움, 포기 이런 게 그런 단어가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뭐든지 뭐 못할 게 뭐 있어, 힘들 게 뭐 있어, 희망이 보이고 막 젊으니까 젊음의 패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뭔가 도전하려고 그러면 두려워.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할 수 있을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나이에 뭐 이런 두려움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이분 마음은 충분히 알 것 같고 뭐 믿음이나 의지가 좀 꺾이는 거죠. 나이가 들다 보니까. 네. 네. 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수업하다가 뭐 실패하고 뭐 그러면 야 그냥 수업료 냈다고 생각해. 뭐 이런 거 이제 젊을 때는 괜찮은데 네. 나이 들어서 이런 충격이 있다는 거는 이건 사실 진짜 참 힘들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거를 뭐 투잡, 쓰리잡 뭐 이렇게 해가면서 다 버텨오신 이분 참 정말 대단해. 정말 부지런하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이 사연 보니까 39살에 이미 첫 번째 사업 실패, 파산, 이때는 괜찮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50이 넘어서 실패를 겪으니까 더 불안해지고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없겠다. 이런 무력감,
불안함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다 살면서 누구나 뭐 한두 번쯤 실패를 겪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실패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실패? 뭐 기획부동산 땅 투기한 거 이거 잘못한 거 이게 실패지 그거 말고는 제가 뭔가 뭐 도전에 사업했는데 실패됐다 이런 것들은 저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와서 그런 건지 무난하게 잘 보내온 것 같아요. 그 일을 겪었을 때도 어떻게 보면 그럼요. 정신적으로 뭐할수 이겨낸 있어. 거예요? 괜찮아. 나는 잘 될 거야. 뭐 이런 거. 우리 연예계 쪽은 방송하다가 방송이 하나 딱 아웃되잖아. 그러면 막 두려워요. 맞아요. 방송이 또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좀 잠깐 쉬지 뭐 이랬는데 계속 방송이 들어오니까 쉰 적은 산후조리원에서 2주, 3주 쉰 거 말고는 잘 없었고 뭔가 잘 될 거라는 그런 다행이다. 긍정 생각밖에 긍정적이다. 네.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되게 원만하게 사신 거고 그 저는 네. 한번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회사가 한번 없어졌었어요. 사업을 했었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없어져서 뭐 실업급여 갑자기 받으러 다녔죠. 좀 젊었을 때죠, 그래도. 아니요, 지금 40 후반이죠. 불과 몇 년 전.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자동차 쪽 기자를 계속 하다가 회사가 그냥 없어져 버려서 그때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야, 이 기회에 딴 거를 좀 해볼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지금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죠. 이게 진짜 살다 보면 그러게. 그 말하기도 싫을 만큼 그런 위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실패 이후에 재기를 해야 되겠는데 자책감이나 아니면 무기력증이나 굉장히 힘든 이제 더 이상 돌파할 데가 없고 이런 생각이 든대요. 이런 무기력감이나 자책감 이런 거 왜 생겨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네. 그 꿈이나 희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사실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꿈과 희망이 없으면 삶이 되게 무료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꿈과 희망을 딱 갖고 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그 노력을 하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 신념도 들어가 있고 그쵸. 내 시간과 땀이 들어가 있고 내 노력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라는 딱 그 순간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꿈도 무너지고 내 신념도 무너지고 내 정체성도 무너지고 내 존재 가치도 무너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이뤄놓으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 산처럼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었던 것들이 모두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뭐 공허감이라든지 좌절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분은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네네. 앞으로 내가 더 기회가 있을까? 노력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더 할 수 있는 체력이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굉장히 허탈감 그리고 자괴감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재도전할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막 60에도 성공해가지고 하는 뭐 KFC 같은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참 좋은데 이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더 기회가 없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아예 딱 떨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업 실패를 겪게 되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는 절망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이 창업자의 절반 이상이 사업 5년 안에 실패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사업 실패 뒤에는 단순히 돈이나 시간을 잃는 게 아니라요. 더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과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크게 겪는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실패 충격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데미지라고 하죠. 굉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연예계 뭐 개그맨들도 보면 되게 밝잖아요, 사람들이. 네. 밝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일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 그럼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막 이렇게 두렵죠. 무섭고. 어울려서 뭐 이렇게 막 즐겁게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그 사람들의 위로 얘기 듣는 것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는 못난 사람, 나는 실패한 사람 그러니까 자괴감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아예 그냥 밖을 나갈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동창회를 50 넘어서 나가서 뭐 이러면은 좀 성공한 인생 아니냐.
그리고 뭐 좀 뭐 실패하고 그러는 친구들은 대부분 또 안 나와요, 진짜 네. 실제로. 안 나가게 돼. 예, 그 막 잘 안 되고 막 이래서 나가봤자 친구들 야 너 뭐 해?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 그렇지. 그냥 놀아 이런 얘기 하기도 그러니까요. 쉽지 않고. 예. 돈이 너무 많아도 잘 안 나가. 돈 꿔달라고 자꾸. 여보세요. 갑자기. 맞아요. 여러 상황이 그래요. 있긴 한 건데. 그래요. 근데 그게 그래요. 오랜만에 만나서 너 요즘 뭐 해? 이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냥 단순한 인사말일 텐데 이런 분이 그 말을 딱 듣게 되면 뭔가 자신의 존재를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고 또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연자분은 이미 뭐 다 갚으셨어요. 뭐 예상치 않았지만 유산 상속을 받으면서 맞아요. 빚을 다 갚았단 말이죠. 맞아. 저는 그냥 이거는 뭐 좋은 거 아닌가, 이제 고민 끝 아닌가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허탈하고 공허한 마음이 크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하거든요. 빚 다 갚았으니까 이제 떵떵거리면서 막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아까 차이현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꿈, 뭐 목표 이런 걸 위해서 열심히 막 투잡 쓰리잡 열심히 했는데 목표가 없어졌어. 갑자기 붕 떠버려. 그럼 나 이제 뭘 위해 살아야 되지? 이런 공허함이 들 것도 같아요.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이분은.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도 내가 이거를 계속 밀고 가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렇지. 계속 밀고 가는 뭔가가 있었는데 이 밀고 가는 게 없어졌어. 네. 그러면서 허탈해졌다. 아 이게 이해될 것 같으면서도 이해 안 되고 아이고 뭐 그냥 편하게 맞아요. 살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빚보다 나은 그러네. 거 아닌가 싶기도 그쵸. 하고. 그러면 지금 이분의 그 아까 이제 사연자분 얘기를 네. 들어봤잖아요. 네.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 상황일까요? 사실 이분이 이제 번아웃 상태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로 번아웃은 막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모두 이렇게 사라졌을 때 뭐 아니면 모두 태워졌다라고 하는 게 번아웃인데요. 네네. 원래 목표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달성이 되고 나면 생각보다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네. 달성이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서 목표와 꿈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맞아. 그 목표와 꿈이 원대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소소하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달성해 나가는 그런 소소한 목표들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작은 목표라도. 네. 근데 그게 딱 사라지고 나면 거의 대부분 뭔가 성취하신 분들이 이런 그로그 상태, 이런 우울 상태나 무기력 상태를 거의 대부분 경험하세요. 네네. 그래서 특히 이런 공허감 자체가 원했었던 것들을 달성했기 때문에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정체성, 이 문제가 딱 해결이 되고 나면 그 공허감을 무언가 빨리 새로운 목표로 이렇게 교체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나이가 그 심리적인 전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나이에 이젠 지금까지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았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내가 해온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놀아보거나 아니면 취미 생활을 해보거나 네. 이런 게 있었어야 내가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맞네.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 진짜네. 상태에서 열심히만 살다가 딱 그게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내 나머지 시간이 붕 떠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공허감 그리고 무기력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삶의 의미를 좀 찾아가기 위해서 네.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은 됐는데 뭔가 해결되고 나니 내가 멍해지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이 사연자분의 상황도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모르는 데서 오는 혼란이 크다고 합니다. 이 사연자가 이 상황을 더 극복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힘들다 하는 우울감이 와요. 근데 이제 그게 심해지면 조울증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유, 감정의 기복이 어떡해. 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친구 관계도 없어지고 그렇죠. 더 고독해지고 건강도 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흔히 딴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그 뭐 취미를 가져라든가 네, 운동을 해라.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50대에 만약에 어려움이 겹치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 육체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면 이게 취미이고 피곤하죠. 뭐고 쉬기가 바쁜 거예요. 잠자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어떨 때는 하루에 한마디 하나 편의점 가서 뭐 주세요. 뭐 이럴 때도 있고. 그냥 이렇게 점점 좁아드는 그러니까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경향이 더 셌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혼자 사시는 것 같죠? 네, 가족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힘이 될 것도 같은데 그래서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고. 아, 저도 저희 어머님 주위 분들 혼자 되신 분들 보니까 요리를 엄청 잘하셨던 분인데 혼자 있으니까 음식을 안 해 먹게 돼요. 네. 밖에서 그냥 사 드시고 그냥 대충 때우고 그러니까 요리하는 방법을 잊어버리셨대요. 아. 그리고 혼자 계시니까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말수가 현저히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도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안 나가게 되고 더 안 만나게 되고 진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웅크리고 위축되는 게 실제 진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이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이 관계의 폭이 좀 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줄어드는 맞아, 맞아. 현상 같은 게 좀 있잖아요. 네. 계속 직장 생활이라도 하면은 계속 만나는 사람들 그렇죠. 만나고 뭐 일하면서 부딪히고 뭐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는데 네.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 네. 대화 자체가 없으면서 거기서 이제 고립감을 아. 느끼시는 것 같고 또 이 너무 열심히 살아오셔가지고 맞아. 놀아본 적이 없으신 분 같아요. 그 취미 같은 취미 거.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갑자기 갑자기 휴일 같은 게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 해왔던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일만 했었으니까 지금 그냥 외롭고 고립돼 있고 약간 이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이게 우울해지는 형식으로 우울증 같은 걸로 나타나는 거는 조금 좀 걱정스럽긴 해요. 당연하죠. 감정이 이렇게 널뛰는 현상. 근데 선생님 이렇게 감정의 오르락 내리락이 좀 심해질 때 뭔가 스스로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면 저는 이제 전문가를 만나라고 하는데 이제 스스로 조절을 하려면 첫 번째가 생존의 루틴을 좀 일단 점검을 해야 돼요. 생존 우리가 루틴. 건강하게 살려면 네. 잘 먹고 네. 잘 자고 잘 쉬고 그리고 그렇죠. 되게 중요한 게 운동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운동을 일주일에 한 2번이든 3번이든 나가서 그냥 산책을 하느라 이렇게 한 바퀴만 돌아도 사실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네. 이제 비워져 있는 공간을 채워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 공간을. 이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달성되고 나면 네. 공간이 남기 때문에 시간도 남아요. 맞아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래서 뭔가 취업을 하려고 노력도 하시는데 취업도 사실 쉽지 않은 나이이기도 맞아. 하고 그러면 봉사활동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나가서 뭐 유기견을 이렇게 돌보기도 하고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노인들을 돌보기도 하고 이런 봉사활동 하기도 하고 이거 말고도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세요. 그래요.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중국으로 가셔서 혼자 해외화를 해서 중국 가시는 게 꿈이라고 하시면서 목표가 있어요. 매일매일 공부를 하셔서 아침에 눈 떠서 공부하시고 학원 가시고 도서관 가셨다가 그리고 돌아오시는 그 루틴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끊임없이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존의 루틴하고 성취의 루틴을 이 두 가지를 만들고 특히 관계의 루틴은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 계속 만들어서 그 관계가 좁아진 그 관계를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이 뭐 하나 있으면 네. 거기에 새로운 목표를 정해서 그거 하는 것도 괜찮은데 네. 저도 굉장히 그 몇 년 전에 상당한 열받는 일이 있었을 때 그래서 산을 가시기 시작한 제가 거예요? 백대명산하고 새로운 목표 검도하고 또 제빵사 자격증 받고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새로 정해서 이루어가니까 다시 좀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그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날씨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아직 외출하기 직전이시라면 우산은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약하게 내렸던 빗방울이 지금은 사방팔방 내리면서 우산도 우비도 소용이 없을 정도입니다. 천둥 번개까지 치면서 요란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서쪽부터 시작된 비는 앞으로 차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비는 오전부터 수도권과 충남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강원과 충북, 호남으로 확대가 될 텐데요. 오늘은 서쪽 중심으로 내리다가 내일은 영남까지 확대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요. 인천과 경기 북부에 100mm 이상, 강원과 충청에 80mm 이상, 수도권에는 최대 80mm 정도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특히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는데요. 특히 수도권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에, 그 밖의 지역들은 내일 새벽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동해안과 영남을 중심으로는 한낮에도 무덥겠는데요. 서울이 32도, 강릉과 청주,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서해안에 강풍이 불어오겠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니 우리 방송국 올 때는 괜찮았는데 네. 지금 저 일기예보 보니까 비가 막 내리네. 저희 깜짝 놀랐어요. 네. 비가 저렇게 많이 내리는 줄 몰랐는데 오늘 예보 보시면 뭐 전국 곳곳에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립니다. 외출하실 때는 크고 튼튼한 우산 하나 꼭 챙기시고요. 비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